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이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전선언은 나지 않았고 이 회담 결과를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 그리고 한편으로 외신들의 해석들, 사실은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됩니다.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이번 회담 결과가 한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알아보죠.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저희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주말 사이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사실 그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이 이제 순조롭게 끝났다면 지금 아마 가장 이렇게 주목해서 볼 것이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적했습니다는 중국의 경제 지표가 좀 상당히 부진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어다이 회의도 그 거의 마무리되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중국과 관련돼서 요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요. 기록성이고 또 회담 결과가 상당히 좀 다른 방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담을 3년 전의 전쟁이 발생 당시에 비교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이제 7월 CPI에서 7월 그 생산자 물가죠. CPI가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3.3%인데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 일시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다가 그 후에 질적으로는 예상이 벗어나지 않았다. CPI가 똑같아죠. 근원 CPI의 주거비와 똑같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지금 3.3% 이렇게 볼 때는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러나 금융 부분의 그 포트폴리오 지금 8월, 7월 들어서는 미국의 그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여기에 수수료 영향, 이 수수료가 미국의 시장에서는 PPI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하나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호황에 따라서는 포트폴리오의 이렇게 수수료 영향, 그리고 항공료, 왜냐하면 여름 휴가철 기간이 7월 달이기 때문에 항공료 요간이 되기 때문에 계절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던 트럼프 관세 영향이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근원 CPI와처럼 주거비가 관세 영향은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증시의 그 안도감을 장려했습니다는 똑같은 각도로 증시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 7월 PPI가 발표된 이후에 9월 FOMC의 금리 인하가 어려운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이 광복절 그리고 주말 기간에 그 문의 전화들을 많이 했는데요. 9월 FOMC의 금리 인하의 기대를 꺾이는 정도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하나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번 주 21일부터 우리 그 서영원 이렇게 PD께서도 사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준비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21일부터 잭슨홀 미팅에서 두 번째 날에 파월 의장이 통화정책 패러다임과 관련돼서 사실 얘기를 할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때 어떤 힌트가 되느냐. 그리고 이번에 전체 의자가 5월 이후에 고용통계가 하향 조정하는 관계로 이 시간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진단해 드렸습니다는 결국 페드의 양대 책무가 물가, 지금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결국 고용통계가 문제거든요. 5월 이후에 대폭 하향 조정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해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본인 자신은 금리 동결을 고용시장의 건전성을 들었으니까 5월 이후에 크게 하향 조정된 것을 본인이 인정했다면, 다시 말하면 고용시장이 부진하다 이렇게 한다면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수용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5월 이후에 고용통계 하향 조정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금리 이렇게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문제는 5월 이후에 고용통계가 대폭 하향 조정한 문제에 대해서 사실 페드의 의장 자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결국 트럼프와 파월 간의 갈등은 또다시 더 격렬하게 된다는 것도 시청자분이 주목해서 보실 사항이다. 그런데 인정할 가능성은 높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7월 PPI가 큰 장애 요인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B컷은 아니라도 어쨌든 금리 인하는 올 것으로 보시고, 또 앞서 중국 경제지표 문제에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이 중국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이라는 이 시장의 논리로 이어질 가능성까지도 한번 봐야겠고요. 네. 오늘 본론인 미러 정상회담으로 넘어가 보죠. 여러 평가들이 나옵니다. 투자 측면에서는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트럼프가 공을 많이 들였죠. 사실 관세보다도, 관세는 뭐 일방적이니까 푸틴에 대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전통적인 한국과 일본과 대만과 유럽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무너뜨리고 피벗, 중심축이 사회주의 국가로 돌아선 게 아니냐. 중국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 특히 더 유연한 게 러시아, 예. 특히 그보다 주요한 것이 북한. 그래서 피보트 아시아가 아니라 피보트 소셜리즘 이런 쪽으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사실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레드카펫도 갈고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실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자 회담 그 결과에 대해서 사실은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 자신의 나중에 말씀드린 개인적 야망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서둘러서 타결하고 싶었던 생각이 좀 강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전략상으로 보면 내원 전략을 같이 했던 거죠. 내원 전략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에 푸틴이 내 요구대로 타결되지 않을 때는 관세를 200% 보복 관세까지 때리겠다 하는 입장으로 강압적으로 갔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결과적 측면에서 결과가 나온 걸 가지고 좀 해석하겠습니다는 사실 시청자 여러분은 또 오늘 추가적인 협상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트럼프가 수세에 몰렸던 첫 번째 회담 결과를 이렇게 뒤집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회의 진행 중에 두 사람의 이렇게 회의의 진행 자세를 한번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세적인 관세 협상, 사실 그 동맹국 때는 아주 공세적이지 않습니까? 예. 이런 입장과 달리 굉장히 수세적 입장을 취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요인이고 두 번째는 협상 내용에 있어서도 트럼프의 평안에 대해서 수용하는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쪽에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협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트럼프가 뒤집기는 상당히 힘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지금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또 이 정치 군사적인 아주 정통한 이런 평가 기관을 중심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수세에 몰리다 보니까 회담 결과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평가하는 방식이 다르죠. 자, 수세에 몰렸던 트럼프는 자기의 수세에 몰린 것을 미 국민이라든가 전 세계에 사실 그 디펜스업에서 자화자찬하죠. 그런데 푸틴은 상당히 냉철한 입장을 견제하고 있다. 누가 우위냐? 시청자분이 자 결과에 대해서 냉철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항상 뭐냐? 우위적 입장을 취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회담 결과에 대해서 엔티 클라이맥스라는 이 용어는 뭐 다들 아시죠? 용두삼이다. 첫 번 회담 직전까지는 레드카펫을 걸다가 회담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꼬리를 냈으니까 엔티 클라이맥스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뭐냐? 지난 주말에 워낙 관심사니까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BBC라든가 더 타임스 같은 외신 일제히 푸틴의 승리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국의 이렇게 그 보수 언론 현직이지 하지만 사실 자국의 대표적인 이러한 그 종합지와 그다음에 경제 1등지에서 이렇게 푸틴의 상대방의 승리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관세 협상의 첫 타결국입니다. BBC라든가 더 타임스에서도 푸틴의 이렇게 승리로 이렇게 했던 것은 향후에 추가적 협상도 앞서 말씀드린 같이 되더라도 트럼프가 역전시키는 상당히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취임 이후에 동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적으로 일방적으로 치려왔던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첫 브레이크를 걸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나중에 나머지 협상에서도 되냐. 그러면 나중에 협상은 추가 협상 문제가 있을 거고 러시아와 예. 그다음에 관세 협상도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도 경제적 측면에서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미 협상과 관련돼서도 이게 버티면 되지 않느냐 하는 시각. 두 번째는 전략적 포인트만 있으면 사실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에서는 맹점을 보인다. 이건 누차히 지적했던 거 마찬가지로 이번에 푸틴과의 정상에서도 그대로 보여줬다 하는 측면에서 시청자분 아시겠지만 엔티 클라이맥스 이 단어가 나왔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이번 회담에서 나온 것이고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보자면 한 의원께서는 이번 회담 결과 이해하려면 3년 전 전쟁 발발 때 당시부터 돌아봐야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네, 2022년 2월 달에도 이 방송을 하면서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끌었을까 예. 하는 측면에 이번 협상 가운데 돈바스 문제가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바스인데요. 그 돈바스에 대해서 사실은 돈바스의 독립을 인정해서 푸틴 같은 경우는 러시아의 자치령으로 가져갔던 것이 전쟁 발발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게 돈바스가 지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돈바스는 어떠냐? DPR, 도네츠크 공화국과 그다음에 루간스크 공화국, LPR이 서로가 이렇게 돼서 돈바스급입니다. 자, 이게 왜 푸틴이라든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하고 자치력이고 아니면 자기의 속국으로 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법정화폐가 루블합니다. 또 공식 언어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던 것이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는 뭐냐, 이단 국가가 했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이번에 협상에서도 돈바스를 그렇게 강화한 겁니다. 푸틴에서 양보를 못하겠다 하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돈바스를 독립해서 자치령을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는데요. 그때 당시 세 가지 사항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관론은 전면전. 이 비관론 전면전은 러시아 전역까지, 극동까지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낙관론은 평화론, 그리고 회색론은 국지전입니다. 이때 평화론이 나온 겁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평화론이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거로 생각합니다는 3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대로 전개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국지전이다. 지금까지는 국지전이죠. 모스크바 이사 극동 지역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해당 지역만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난 3년 반 동안은 이게 전면적으로 비화될 것이냐 하는 것이 관심이 됐었죠.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전면전과 평화론보다는 국지전 양상으로 됐습니다. 자, 이번에 알래스카 회담을 계기로 해서 바로 국지전이 평화론으로 전환되느냐, 이 계기가 이렇게 사실 이번에 회담에서 하나의 큰 지켜볼 대목이다 이렇게 보도됐고요. 결과적으로 평화론에 되느냐 여부에 있어서는 돈바스의 운명이 좌우된다. 이렇게 하면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사항을 정리해 드릴 수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 짚고 갈 부분이 외신뿐 아니라 이 미국 내 매체들, 월스트리트 저널도 그렇고 경제 매체들도 그렇고 이번 회담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의 전략에 말려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게 눈에 띄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네, 관세 협상도 그렇습니다는 푸틴과 이런 그 전쟁 같은 이런 전략과 전술에서 아주 사전에 준비가 잘 돼야 돼서 잘 돼야지 전쟁 결과라든가 이런 협상 결과를 자기 자신의 유리한 결과를 이렇게 되는데요. 너무 이렇게 관세 협상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트럼프가 가져가는 전략은 의욕만 있지 세부적인 전략과 전술이 부족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관세형과 달리 이 전쟁과 같은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대외 정책에서 아티클 5 문제를 시청자분이랑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요. 자, 아티클 5는 뭐냐 하는 미국 문제입니다. 이번에 한미 협상도 아마 이와 같은 시각인데요.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미국은 철수한다. 그것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뭐 이렇게 해서 중동 문제에서 그대로 보여줬던 대목인데요. 자, 요 대목입니다. 이게 트럼프 입장에서 바뀐 대목입니다. 동맹국의 상대방이 침략당하면 자동적으로 대응한다. 이게 트럼프에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은 뭐 제어하더라도 또 거기보다도 동맹국이 더 희생당했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사실 나토 정신이라든가 이렇게 보면 나토는 뭐냐? 사실 그 협정에 의해서 한국이 침략당하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개입한다 하는데 이 고리가 차단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렇게 계기로 해서 트럼프 패러다임의 시금석이 이번에 뭐냐? 이번에 협상 결과에서 상당히 관심이 됐었죠. 자, 트럼프 패러다임 뭐냐?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포스 무브 전략입니다. 그리고 문샷 방식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방식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포스 무브로 가고 문샷으로 개고 미션 임파서블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있죠. 그런데 사실 의욕만 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에 자국 신문조차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월스트리트저널 자국 신문조차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었다 하는 이런 평가들이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지금은 서로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사항이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앞서 말씀드린 돈바스의 자치력 인정 문제입니다. 이 문제인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추가적인 협상에 있어서 사실 조만간 이번 주에 린스키도 그 우크라이나 이렇게 대통령도 미국에 방문합니다는 이런 과정을 놓고 아마 협상이 진전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와 푸틴 두 인물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이 회담과 관련한 문제들 다루어 보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언급하신 대로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어떤 이 평화 협정이라든가 회담 서둘렀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둘렀다. 전략과 전술이 부족하다. 왜 그럴까?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면 많은 스텝이 필요겠죠. 사전에 준비하기 필요겠죠. 그러나 개인적 야망이 국가의 이익보다도 이렇게 많을 때는 사실 의욕만 강하지 거기에 관련된 스텝이 따르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은 결과가 드러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노벨 평화상이죠.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개인이 영웅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관세 협상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는 이번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야망이 왜일까 하는 측면에서는 자기 집무실에 사실 링컨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그다음에 레이건 대통령 경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전부 영웅들의 사진을 걸어놓고 있습니다는 그것이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던 샤머니즘, 그다음에 무드 이코노믹과 비슷한 시각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트럼프는 어떠냐? 종전을 위해서 취임 초부터 올해 노벨 평화상 목적으로 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시원하게 결정된 게 없습니다. 러시아 이번에 협상 결과에 대해서 패배다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취임 초에 러시아와 30일 휴전도 러시아가 반대를 해서 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흑해 한정해서 휴전을 해도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3전 3패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을 차단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는 여전히 중동 지역의 불안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노벨 평화상 시청자 여러분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죠. 많은 아부하는 국가를 주가 중심으로 해서 많은 통치권자들이 노벨 평화상 후보로서 사실 트럼프를 좀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협상이 이렇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 노벨 평화상의 절차를 보면 올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노벨 이렇게 상을 줄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전 절차를 보면 사실 이번에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서 실패로 돌아갔음에 따라서 올해 노벨 평화상을 받는 이것은 사실 물 건너간 게 아니냐 하는 시각도 결국은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데요. 아무리 미국이 대국을 하더라도 세계를 지배하는 국가 하더라도 개인적 야망을 위해서 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결과가 안 좋다는 것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푸틴 대통령도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한테 밀리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가져갈 때 50-50로 해서 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왜 트럼프 대통령에서 더 강력하게 됐을까 하는 측면은 푸틴이 장기 집권하는 측면에서 공식적인 세력들은 지금 여러 가지 정적이 스쳐오는 과정에서 본인의 아부꾼을 제어하고는 푸틴 대통령을 이렇게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이 분개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어떻게 치르고 있습니까? 전부 용병들에서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과 같은 이런 이렇게 군사력을 지어서 결국 국가 예산도 거기에 쓰는 것은 한정돼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세력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재원적인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이번에 밀려날 수는 없었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나와서 개인적 야망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자기와 관련돼 있는 공식적인 집단 위에 자기와 관련된 비선 집단을 할 때는 국가 예산은 공개지 원칙을 지우기 때문에 물론 이제 거기에서 뭐 조작 문제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예산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국민의 공표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은 돈의 향방에 의해서 이것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용병 문제고 용병 문제죠. 북한군의 파병에 따라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원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장기 집권 야망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보면 검은 돈과 이렇게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이 검은 돈의 향방을 알 수 있는 것이 조세 회피 지역에 얼만큼 최고 통수권자들이 숨겨놓았을까, 장기 집권이 숨겨놨을까 하는 측면에서 파라다이스 페이퍼와 파나마 페이퍼스가 다시 이게 부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제재다 하더라도 장기 집권자의 이렇게 숨겨놓은 돈의 향방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 푸틴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해서 이렇게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국채 금리가 스마일 현상이 나타나서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원문에는 그게 없는데 여기에 이제 나타났어요.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서에. 지금 푸틴 같은 그래서, 경우는 그래서 여러 이제 가지 뭐, 예. 제 원문에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제가 갑작스럽게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나타났는지 방송이 끝나고 나서 한번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조세피 지역에 숨겨놓은 검은 돈의 향방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밀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 마지막에 본인의 이렇게 본인의 그 옹호하는 세력들을 밀리면 결과적으로 본인의 장기 집권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그렇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측면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향방 살펴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번 회담을 통해서 이제 급부상한 평화론이 실행에 옮겨지려면 결국은 돈바스 북미 독립 문제 이거를 살펴봐야겠죠. 네, 그게 바로 푸틴 독트린입니다. 푸틴 독트린입니다. 자막에 좀 이제 나오겠습니다는 국내 언론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는 이 푸틴 독트린은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엥겔러 스탠트의 조지타운대 교수, 미국 교수가 얘기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짧게 좀 얘기하면 예. 크림반도 병합, 그 다음에 구소련 전부 통합해서 과거 1990년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사실 고르바초프가 7개 그 러시아 공화국에 분리됐었는데 이걸 다 통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뭐냐?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가 과거에는 소련이었죠. 구소련이었는데 이게 중구로 넘어갔습니다. 다시 러시아가 찾겠다 하는 것이 푸틴 독트린이고 그것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기본 정신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신냉전의 파트너는 뭐냐? 중국이 아니라 러시아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 미국과 협상해서 분명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을 시켜줬죠. 그런 과정에서 아프가니스탄은 사실 태평양과 인도양하는 교두보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는 흑해와 진영의 교두보이기 때문에 여기 싸움이고 거기에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돈바스라든가 이런 쪽에 조집했던 겁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왜 이번에 트럼프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시진핑보다 왜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나왔을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북극이 열립니다. 북극이 열리면 모든 대륙이 쇼컷입니다. 거기에 핵심의 중심이 뭐냐? 핵심의 중심이 러시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러시아가 자 북극은 동토로 이끌고 있고 그 인도양 차지역에서 태평양 차지역에서 그동안 이렇게 개입해 지정학계 요충지를 차지역에서 굉장히 노력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상업용 해빙선까지 좀 가고 있습니다. 예. 했을 때는 푸틴이 어떻게 트럼프와의 관계, 시진핑과 관계에서 왜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를 다시 부각시키느냐 하면 그만큼 힘이 다시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도 이번에 회담 결과에서 제3의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평론가들이 제시하는 이 시각도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각도로 이 문제 살펴봤는데 자, 이 미러 회담 결과가 세계 경제, 글로벌 증시 나아가서 한미 정상회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보십니까? 네. 사실은 세계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이번에 협상이 결렬됐다 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증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정의 빌미를 얘기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3년 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3년 전 JP모건이든가 골드만삭스가 국제유가가 150달러, 소련의 외무성은 300달러 가치가 한정했습니다. 갔습니까? 러시아 모라토리움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생산국가 매장량이 미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오페크의 영향이 줄어들었다. 러시아 영향이 오페크 플러스에 해당되는 러시아 영향이 줄어들었다 하는 측면에서 국제유가가 그런 만큼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측면이고 이란이 경제 제재 받았을 때 항상 터키를 통해서 지금 트리키예죠. 통해서 밀수출을 통해서 살아간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두 가지가 똑같이 발생했죠. 국제유가 70달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다음에 인도를 통한 밀수출을 통해서 러시아 모라토리움 사건이 해결돼서 지금까지 러시아가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치르는 배경입니다. 그래서 사실 3년 전에 국제유가 150달러, 300달러 전망해서 이게 틀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평안이 나오면 세계 생산국의 매장량 생산국이 전부 미국으로 넘어간 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제유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는다. 예. 오히려 국제유가가 더 떨어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래스카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에 일주일 앞으로 나왔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중요한 게 북한 문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 지금 러시아가 사실 푸틴에서 미국과의 상당히 강한 입지를 취했기 때문에 여기에 전략적 동반관계에서는 북한이 사실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부가 최종안을 차기했습니다는
대통령의 입지가 우리나라의 대통령 입지가 굉장히 이렇게 고민할 사항이 많다. 그만큼 국민 입장에서도 그 고민할 사항에 풀어가는 각도에서 현안을 주시고 이렇게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여지를 인정해주는 이런 것도 국민 화합층에서 좋은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